과연 검색엔진 1위 구글과 물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물리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물리는 여러분과 정말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물리학자를 3명 이상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웅입니다. 물리란 무엇인가? 네,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라고 나옵니다. 몇 가지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까마득한 공식으로 채워진 창조주께서 만든 세계를 수식으로 풀어쓰는 과정이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리가 어려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물리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을 들여다보니 네이버 설명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 이후로 물리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저희 물리학회의 어려운 점인데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아예 듣질 않습니다. 워낙 물리에서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물리의 편견에 대한 것들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물리학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뿔테 안경에 곱슬머리에 이렇게 뭐 실험복 입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열심히 연구만 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 아는 과학자 이름 대보세요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뉴턴, 갈릴레이 이 삼총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리학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과학자 누구 알아요 물어보는데 신기하게도 물리학자를 전부 답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 사람들이 아는 대부분의 과학자는 물리학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다른 학문이 나오기도 전에 가장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게 물리,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물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쿼크라고 하는 작은 것부터 저기 우주까지 모든 스케일을 다 연구합니다. 시간도 아주 짧은 시간부터 우주의 나이까지 모든 걸 다 연구하는 만능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쿼크나 우주 얘기가 아닌 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한 그러한 것도 물리에서 최근 들어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리학과에서의 구글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92.5% 정도 되는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뭘 까먹잖아요. 근데 구글은 안 까먹습니다. 모든 게 다 기억되고 있거든요. 뭐 맞춤 광고니 뭐 여러분들의 뭐 장바구니 다 아는 거, 그건 너무 식상한 건 거고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가야 버스를 안 놓치고 탈 수 있는지, 점심에 뭘 먹어야 되는지까지 제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능력 뒤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움을 준 거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물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구글과 물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지금에 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월드와이드웹입니다. 놀랍게도 월드와이드웹의 개발도 물리학 연구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유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만든 게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물리학 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여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며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인터넷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IT가 정말로 물리랑 상관이 있느냐? 왜 구글이냐? 우리가 많이 쓰는 빅데이터는 사실 통계 물리학에서 근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오래된 그래프입니다. 이게 1999년도 그래프인데요. 구글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검색 엔진 중에 하나일 때 정말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는 사실 월드와이드웹이 성장할 때라서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도 못했고 워낙 고르게 알고 있지도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야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사람이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기후 관련 카테고리구나. 이건 인물 관련 카테고리구나. 디렉토리식으로 찾아가는 걸 했었는데 월드와이드웹에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색인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건 기계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구글입니다. 그럼 이 많은 정보 중에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 어떻게 순위를 매길까라고 하는 게 구글이 고민했던 건 거고요.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특허를 얻은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리키는 게 중요한 웹페이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페이지 랭크의 원리입니다. 그 어떻게 웹페이지를 연결된 걸 알아낸 게 물리학자들입니다. 물리학과에서 첫 번째로 1999년도에 구글이 좋은 답을 찾는데 그 기본을 이룬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제시한 건 겁니다. 이러한 물리학자들의 노력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생각해보면 데이터입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과학 도구인 겁니다. 구글은 그냥 데이터만 보여줄 뿐인 겁니다.
물론 이걸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실시간 검색어 폐쇄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쏠림 현상,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너무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데이터라는 건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왜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구글씨는 망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일본과 축구를 하면 저희가 한일전이라고 부릅니까? 이란전이라고 부릅니까? 당연히 저희는 한일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을 볼까요? 트럼프와 클린턴이 있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둘의 공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트럼프, 클린턴 디베이트. 어떤 사람은 클린턴, 트럼프 디베이트. 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앞에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순서까지 챙기진 않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이 데이터로부터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곧 이것도 오염될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는 건 거죠. 언제나 이건 싸움입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글의 검색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어떤 단어가 검색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데요. 정말 아주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에 대한 검색이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쭉 올라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살을 빼야지 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가 1월 1일에 올라간다는 게 아닌 건 거고요.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건 내가 궁금하지 않은데 구글을 골탕 먹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다. 언제나 궁금한 것만 검색한다는 건 거죠. 구글이 가진 이런 정확한 데이터 갖고 재미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감 환자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 건데 미국에서 독감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CDC에서 질병관리센터에서 만드는 건데요. 각 지역별로 독감 환자가 몇 명인지를 계속 세는 겁니다. 당연히 질병관리센터에는 각 지역별 독감 환자 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나면 거기 독감이 퍼진다는 얘기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를 차단하자라는 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독감 환자 숫자 세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진짜로 세거든요. 그래서 저 보고서를 만드는데 2주가 걸립니다. 보고서가 나와서 지난주 보고서랑 비교를 해봤더니 환자 숫자가 2배더라. 그러면 LA가 퍼진다는 얘기니까 LA를 차단하자. 그걸 하고 싶은 건데 그게 2주 전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2주 전에 LA의 2배가 됐으면 그 사람들은 다 퍼져서 전국으로 다 확산되고 다 죽고 끝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보고 있으니까 보고서는 나오는데 맨날 뒷북 보고서만 나오니 종이가 아깝다. 비켜라. 우리가 하겠다. 왜? 우리는 검색 엔진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실 생각해보시면 독감에 걸린 사람은 독감을 검색할 겁니다. 옛날 보고서를 다 가져다가 자기네 검색 데이터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 환자랑 제일 잘 맞는 데이터가 뭔지, 검색어가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구글을 검색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면 장소 정보가 붙어서 가고요. PC로 검색을 하시면 IP 어드레스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구글은 검색어가 날라오면 이게 어디서 온 검색어인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색어를 지도에 뿌리면 어디서 독감 검색이 늘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실제 환자 숫자고 노란색이 구글이 예측한 건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2주가 안 걸립니다. 실시간으로 어디서 떠오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러한 단어로부터 질병을 예측하는 것까지 이런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게 구글의 놀라운 점이죠. 그런데 언제나 항상 맞는 건 없습니다. 구글 독감 프로젝트가 2013년도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게 뭐 조금 틀리면 원래 오차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건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무려 200%가 틀렸습니다. 계속 잘 맞추고 있다가 2013년도 1월 달에 구글이 2배로 잘못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구글이 프로그램을 세우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뭐가 잘못됐지?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언론이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미국에서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약회사에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독감 백신을 조금밖에 안 찍은 건 거예요. 독감 백신이 모자란 건 거죠. 미국의 주요 언론인 CNN과 뉴욕타임즈에서 매일 대서특필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펴면 독감 백신 뉴스가 나오고 TV를 틀면 독감 백신 뉴스가 나오니까 원래 독감 백신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입장에서는 독감 검색이 들어가니까 독감 환자 많아요 했는데 그중에 절반만 독감 환자고 나머지는 뉴스 때문에 검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구글이 이 독감 프로젝트는 접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내용 검토 없이 검색어 숫자만 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훈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검색한 다음에 또 같이 뭘 검색하느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단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연관 검색어 몽땅이 저렇게 된다는 건 정건 뭔가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는요.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묶는 거의 끝판왕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딥러닝입니다. 알파고입니다. 딥러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가장 효율적으로 묶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글이 이거 바둑두자가 만든 건 아닌 건 거죠. 딥마인드의 원래 목적은 헬스 데이터입니다. 건강 데이터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게 정상적인 폐사진인지 어느 게 문제 있는지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흑백 사진이라서 쉬웠는데요. 요즘은 칼라 사진도 봅니다. 암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봤을 때 여기 암 조직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거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구글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2016년대 했거든요. 둘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6대 92로 의사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거봐, 아직은 사람을 믿어야 돼. 딥러닝 아직 멀었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저 답안지를 가져다가 맞은 답안지를 합쳤더니 99.5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틀린 걸 딥러닝이 맞춘 게 있고요. 딥러닝이 틀린 걸 사람이 맞춘 게 있다는 거죠. 즉 현재의 딥러닝은 사람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잘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가끔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쟤네가 우리를 대체하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대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둘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자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우리가 잘하는 걸로 써먹으면 되는 건 거지 저걸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자동차랑 달리기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뭐하러 합니까? 걔네가 이기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자동차를 자동차 목적으로 쓰면 되는 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무섭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또 했습니다. 구글 AI 암 진단 어디까지 왔나? 격리 의사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2년 만에. 작년에 또 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구글 딥마인드 의사보다 유방암 오판율 낮은 AI 모델 개발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 안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건 겁니다. 잘하는 건 맡기고 우리가 잘하는 걸 만들면 된다는 건 거죠. 데이터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봤다고 해서 내일 데이터가 오늘과 똑같다?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는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건 거죠. 구글을 비롯한 모든 빅데이터는 만능일까요? 다 좋기만 한 걸까요? 빅데이터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너무나 좋은 감시 도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적이 없잖아요. 통계를 내보면요. 여러분들의 앱 중에서 2%는 전체 웹서핑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14% 앱은 카메라를 액세스를 요구하고요. 전체 앱 중에 한 절반 정도가 GPS를 요구합니다. 뭐 GPS 필요한 거 아니 하실 수 있지만 필요 없는데도 요구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중국의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청소부가 청소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20분 있다가 청소하세요라고 문자가 온답니다. GP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보고 있다는 건 거죠. 핸드폰이라는 게 여러분의 위치와 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건 거죠. 얼마나 많은 게 되느냐? 별의별 것들이 다 추적되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보여줄까요? 막스 슈렘스라고 하는 한 법대생이 페이스북과 소송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니까 나 이제부터 페이스북 안 쓸 거야. 네가 가진 내 정보를 다 내놔라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페이스북을 많이 쓴 친구가 아니라서 뭐 한 요만큼 주겠지라고 했는데 무려 1200페이지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친구 목록, 뉴스에 펼던 기사, 클릭했던 광고 별의별 게 다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저장 장치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앱들은요. 핸드폰에서 스크롤할 때 어떤 속도로 스크롤하는 것까지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롤하다가 느려지는 곳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곳이고 심지어 어떤 앱들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추적해서 어디를 쳐다보는지까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장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핸드폰을 버릴 수는 없죠. 법과 테크놀로지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테크놀로지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법이 늦게 쫓아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안 요령인데요. 온라인 정보 올리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건 거고요. GPS 가능한 꺼두셔야 되는 건 거고 노트북 카메라에 당연히 스티커 붙여 넣어야 되는 건 거고요. 쿠키나 클라우드 서비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강조하신 거는 검색을 저장하지 않는 검색 엔진을 쓰시라는 겁니다. 빅데이터 때문에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인포칼립스라고 하는 겁니다. 대면이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면 서로 절대 못 믿는 사회가 되는 신뢰가 붕괴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저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정말로 모든 걸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이 늘어나면서 어쩌면 더 이상 구글이 옛날 같은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암호화폐를 말씀드린 게 아닌 건 거고요. 신뢰의 인터넷에 기반을 두는 건 거라서 새로운 시스템 방법인 건데요.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또 그걸 못 믿으시겠으면 최근에 월드와이드웹의 아버지라고 하는 팀 버너슬리 경께서 새로 시작하신 건데요. 솔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소셜 링크드 데이터라고 해서 연결된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처음에 월드와이드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남용될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확하게 자기가 갖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의 정보는 다 대기업에 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내 건데 걔네가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 안 하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내 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거를 우리가 갖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저희 솔리드라고 한 건 거고,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면 그때쯤 되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조금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에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나서만 그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시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좀 더 공론화시키고 신뢰 인터넷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는 인과관계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이지 인과관계는요, 변인을 통제하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건 거지 데이터가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관관계를 상상회로를 돌려가지고 인과관계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함께 생각하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가치는 그 연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통계물리학자와 미술관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를 읽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예술, 그림 얘기를 하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학으로 예술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드립 페인팅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저희 물리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데이터로 말하길 좋아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예술 분야의 성공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생각됐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미술 작가들의 성공 가능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술 분야의 성공이란 게 뭘까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통제된 실험을 해봐야 우리가 미술 작품에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있거든요. 트윈 스타디라고 하죠. 생물학 실험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어떤 그룹한테는 위약이라고 해서 가짜 약을 주고 어떤 그룹한테는 약을 줘서 서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예술가가 정말로 잘 나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는 알기 위해서는 똑같이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됐을 때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트윈은 아니었고요. 세이모라고 하는 사인을 붙이고 다니는 두 작가가 있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활동을 했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난 작품을 많이 했고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둘이 갈라섰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된다. 한 친구는 아니야, 이건 모르는 게 맞아라고 해서 한쪽은 외향적, 한쪽은 내향적이었던 거죠. 그림 스타일도 똑같았고 모든 아이디어도 똑같았고 한동안 지냈기 때문에 정말로 똑같았는데 1979년에 둘이 갈라선 겁니다. 그런데 둘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알 디아즈라고 하는 건데요. 나름 유명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 뒤에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이 그림 보시면 무제라는 제목인데요. 1982년도 그림인데 이게 2017년도 옥션에서 1250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거냐? 여기 있는 장 미셸 바스키에라고 하는 세이모의 나머지 한 친구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똑같이 시작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과학자들은 그걸 결정하는 변수가 궁금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인맥의 달인입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친구와 어울려 다녔고요.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과 사귀기도 했고 주류에 어울리면서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평가하는 건 그 주변 그룹이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 어울리냐, 즉 그 주변을 둘러싼 네트워크 효과와 주변의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미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대미술만 그러냐? 아닙니다. 골든 햄멧을 쓴 사람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보시면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금빛과 시선 처리가 좋고 해서 베를린의 뮤지엄에 전시가 됐고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이게 렘브란트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혀 찾아보질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고 옛날에는 뭐 금빛이 찬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본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 미술 작품의 가치는 그 자체보다는 맥락과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어떨까? 여기 보시면 마그누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여러 작품들이 어떤 옥션과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됐는지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앱입니다. 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각 작품들이 어떤 갤러리와 어떤 화廊과
어떤 옥션을 지나갔는지를 따라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술 작품이 있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림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연결해서 미술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그려봤더니 정말로 유명한 애들이 거기 다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저 중앙에 구겐하임, 모마 같은 유명한 애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건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작품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만 보고 매긴 건데 그 안에 저런 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게 신기하게도 작품으로 봐도 또는 작가로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락인 이펙트라고 하죠. 초반에 탑 20%에 있었던 사람들은 10년 후에 한 40%가 살아남는데 초반에 밑에 40%에 있던 사람들은 14%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모델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가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리에서 공을 던졌을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라는 게 초기 조건, 처음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걸 다 적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미술가들의 커리어라고 하는 것도 초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면 그걸 점점점 찍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처음에 5기관 어디에 처음에 5군데 전시가 됐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거의 예측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사실 그럼 나 같은 흑수저는 가망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서 출발했는데 올라가는 작가와 다른 작가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럼 도대체 저 밑에서 저 위로 가는 그 케이스는 뭐냐?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발품을 팔아서 여기도 전시를 하고 다양한 곳에서 시도를 해야 주류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결국 네트워크를 찾아다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가 맞춰야 되는 거지 실력이 없는데 인맥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건 거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하지만 두 개의 연관관계가 꽤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술가들의 커리어를 저희가 분석을 했었던 건데요. 사실 미술 작품 자체를 분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기초적으로 작품 자체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제 연구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림을 몇 장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서양 회화에서의 그 초상화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 과학자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각각의 작품에다가 숫자를 붙여보고 싶은 겁니다.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숫자를 붙이면 순서 매기기도 쉽고 아 얘는 뭐 어떤 특징이 더 세고 약하고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숫자를 만들었고 그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시대별로 어떤 숫자가 이렇게 쭉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저런 식으로 변화한 것들이 각각의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가 저 그래프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뭔지는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 작품 또는 예술 작품을 분석하는 학문을 스타일로메트리라고 합니다. 스타일을 메트리, 측정한다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양식 측정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겁니다. 문학 작품. 사실 어떤 저자, 어떤 작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 작가는 쓰는 풍이 약간 똑같거든요. 주로 쓰는 단어가 있고요. 주로 쓰는 문체가 있기 때문에 각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쓰는 딥러닝을 만들 수도 있고 아 이게 누구 작품인지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일로메트리에서 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걸 저희는 미술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연구한 건 칼라를 봤습니다. 이게 우르스 베일리라고 하는 스위스 코미디언이자 예술 작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리의 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작가는 이런 그림을 주면은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접근법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가보시면요 사실 웹 갤러리라고 해서 진짜 명화들이 정말 고해상도로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RGB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색의 3원색 RGB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그 색상이 나옵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나 찍으면 그거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얘네를 RGB 스페이스라고 하죠. 3차원 XYZ축으로 그리면 저런 공간에 퍼져 있는 색상 분포가 나옵니다. 그림에 있는 픽셀을 따다가 저기다 뿌리면 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색상이 쓰였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조금 전문 용어로 프랙탈 디멘전이라는 걸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퍼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퍼져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쓰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측정해봤더니 재밌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시대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봤더니 신기하게도 중세시대는 퍼짐 정도가 2.4인데 나머지 시대는 거의 2.7입니다. 중세시대만 혼자 다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중세시대에는 색상의 다양성이 덜하고 다른 시대의 색상의 다양성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중세시대에는요.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색상, 어두운 색상이 강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건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걸 뭐하러 또 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기한 거 나오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성적으로 그래 중세 시대와 다른 시대는 다를 거야 하는데요. 저희는 수치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얼만큼 높아졌습니다라고는 정량적인 설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색상을 봤으니까 두 번째로 뭘 볼까 했더니 명암 기법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식한 말로는 키아로스크로라고 합니다. 키아로가 라이트, 오스크로가 다크라고 하는 어두운 거기 때문에 사실 저 효과는 어떤 걸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효과인데 저 방식을 우리가 숫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요, 저희가 2차원 그림을 3차원으로 만드는데요. 밝은 색상은 높게 표시하고요. 어두운 색상은 낮게 높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원이었던 그림이 밝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칠은 표면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명암 대비 효과가 세다는 얘기는 거칠기가 울퉁불퉁하다는 거고요. 명암 대비가 약하다는 것은 스무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거칠기를 잴 수 있으면 거칠기로부터 명암 대비 효과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마침 물리에는 표면 거칠기 지수라고 하는 숫자가 또 있습니다. 통계 물리에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이러한 물리 지표를 가져다가 저기다 적용을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각각의 그림들에 대해서 거칠기 지표가 얼마 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여기도 신기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물론 중간에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그 거칠기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즉 저걸 해석하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암 대비 효과,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 기법이 많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자극에 둔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센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암 대비 효과를 처음에는 조금 써도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강조를 하다 보면 명암 대비 효과가 세질 수밖에 없고 이게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색상만 갖고 그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 K-민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그룹 짓는 거는 되게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K라는 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색상을 가지고 파이 차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반 고어의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인 색상을 가지고 파이 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면 뭐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긴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고 싶은데 어떤 숫자를 부여할 게 없는가? 저 파이 차트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비되는 색상이 많이 쓰였고 비슷한 색상이 조금 쓰였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컨트라스트거든요. 색상 대비 효과라고 하는 건데 저 색상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RGB는 아니고요. CI 랩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게 우리가 인지했을 때 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멀다고 느껴지는 색상을 배치한 좌표인데요. 색상 공간에서 이 두 색깔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평균 거리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두 색상의 거리의 가중치 평균을 계산을 하면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여기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보다 스무스하게 변했을 때 컨트라스트가 세고요. 흐리멍텅하게 변하는 것보다 강렬하게 변할 때 컨트라스트가 세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왼쪽 그리면 컨트라스트가 낮아 보이고 오른쪽 그림은 세 보이잖아요. 그게 숫자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보여드린 여인들의 초상화에서 숫자가 나타내는 겁니다. 칼라 컨트라스트를 시대별로 보면 신기하게도 여기도 증가를 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트라스트가 점점 세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센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성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이란 말 들어보셨죠? 산수로 말씀을 드리면 유클리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했는데요. 사각형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직사각형에서요. 긴 변의 길이와 짧은 변의 길이가 중간에 나눈 A 대 B, 긴 선분을 나눈 비율과 똑같아졌을 때, 즉 A 플러스 B 대 A가 A 대 B가 되는 그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하면 0.628 대 0.382로 나누는 게 거기가 황금 분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멋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에서 황금 비율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모나리자도 보면 모나리자는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모든 게 다 황금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코는 왜 여기서부터 잡고 인중은 왜 여기서부터 잡고 맞추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황금이라는 것에 뭔가 약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세계의 예술가들은 정말로 황금 비율을 사랑했을까요? 그 역시 데이터로 답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을 긋는 거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주관이 안 들어가게 긋는 방법을 만들어내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장 높은 정보를 뽑아내는 점이 딱 존재하거든요. 즉, 그림을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선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작가가 이러한 구성을 계속 신경 쓰면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검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죠. 저희 원래 질문은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황금 분할로 작가들이 많이 이걸 나눠 썼겠느냐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저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0.618대 0.382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다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대별로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저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에 근처 간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밑에 쪽에 분할선이 있다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최근에는 경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하늘을 숭배하고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의 비중치가 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인본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땅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늘이 줄어들고 땅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데이터가 보여주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술 작품을 과학으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미술 작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뭐 논문을 여러 가지로 써가지고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안지는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도 이제 미술 작품을 보실 때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눈으로서 보시면 미술관을 가는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질량 또는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에 해당하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량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모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이지도 않고 무게와 밀도라고 하는 다른 개념들과 혼돈되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당신의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70kg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겠죠? 하지만 70kg에서 사용하신 단위 kg은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이죠. 무게의 단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70kg 중이라고 표현하셔야지만 무게의 단위를 정확하게 말한 것이 됩니다. 밀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한 이유가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아이에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아? 물이 기름보다 더 무거워서 그래 라고 답을 하셨겠죠. 하지만 물이 기름보다 더 무거운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물의 밀도가 기름의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두 액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질량과 무게를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일상에서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게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해요.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한자어를 빌려다가 사용해 보면은 무게, 무거운 정도는 중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중량,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중량에 해당합니다. 이 질량과 중량은 굉장히 다른 물리량인데요.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량은 방향의 구별이 없고 하나의 수치만으로 완전히 표시되는 값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으로 정해지는 양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제가 무게는 벡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무게라고 하였는데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구 중심 방향이 바로 힘의 크기와 함께 끌어당기는 방향에 해당합니다.
질량은 이와 같이 방향을 가지지 않고 크기만 갖는 값인데요. 그 단위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는 킬로그램, 그램, 작은 단위로는 밀리그램이 있겠죠. 그에 비해서 무게를 갖다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킬로그램 중이나 중이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영어로 킬로그램 F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게 자체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이거든요. 힘은 우리가 국제 단위계에서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뉴턴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1뉴턴이라고 하는 양이 다름 아닌 1kg의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이 바로 1뉴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속도를 갖다가 또 읽어드리는 순간 굉장히 큰 혼돈이 찾아올 겁니다. 1m/s는 어떤 단위인가? 바로 다름 아닌 속도의 단위인데요. 1초에 1m, 조금 빠르게 걷는 속도가 바로 1m/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끌어당기는 지구 중력 가속도를 흔히 9.8m/s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은 그럼 무엇이 될까요? 정지해 있던 물체를 떨어뜨린 것이 1초가 지난 후에 9.8m/s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10배 정도 더 빠른 속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구 중력 가속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름 아닌 우리 몸의 무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무게를 뉴턴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은 7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무게는 대략 700뉴턴 정도가 되는 것이죠. 무게는 중력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의 크기만을 중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크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냥 둥그런 구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구 표면 어디에서도 지구의 중력이 일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 중력은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구에서 지구 중력의 크기는 재는 곳에서 모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을 가지고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저울을 가지고 탄 순간에 마침 사고가 났어요. 재난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은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사람은 갑자기 몸이 붕 뜨면서 중력이 없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럼 나는 그때 저울 위에 올라가 있던 저울에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무게가 표시가 될까요? 거기에 표시되는 값은 0일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무게라고 하는 것은 0까지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셈이죠. 지구 안에서도 무게를 갖다가 바꿔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곳으로 가면은 아예 그 중력 가속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화성으로 가면은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한다고 하면은 1m 뛰는 사람도 화성에 가서는 3m를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곳에서도 많이 달라지고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주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주인들은 어떠한 끌어당기는 힘도 받지 않고 둥둥 떠다녀서 우주에서 유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정말 무중력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엘리베이터 예에서처럼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정말 무중력 상태가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중력이, 좁은 의미의 중력은 없어지진 않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나의 무게, 중량이 0이 된 무중량 상태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자 안에서는 우리의 질량은 그대로이지만 무게, 중량은 0이 되는 무중량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중력 상태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고 무중량 상태인 것이죠. 우주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주 정거장도 사실은 지구를 향하여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우주 정거장 안에서도 무중량 상태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량은 0까지만 가능할까요? 중량을 우리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지구 중심의 방향이라고 정해 놓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가만히 두었을 때 떠오르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물체의 중량은 음의 중량을 가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것들인데요.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 혹은 열기구들은 공기 중에서 떠오르게 되죠. 떠오르는 동안에는 음의 중량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중력을 갖다가 측정한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량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질량을 묻는 질문에 70kg 중이 아닌 질량의 단위 kg을 사용해서 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측정하는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저울이 이런 중력 질량을 갖다가 측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질량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더 근본적인 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누군가를 밀어보면은 그 사람의 질량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우주로 나갔다고 상상을 해보죠. 우주에서 만난 외계인의 질량을 갖다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계인을 갖다가 1뉴턴의 힘으로 밀어보는 것입니다. 1뉴턴의 힘으로 밀었을 때 외계인이 보여주는 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측정하면은 외계인의 질량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질량을 우리가 밀어보거나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다름 아닌 관성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의 발견은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움푹하게 패어있는 그릇에 한쪽 면을 점점 낮춰서 완만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내가 놓았던 쇠구슬이 원래 있었던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실제로 해보면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다름 아닌 관성을 발견하게 된 계기입니다. 뉴턴의 제1운동 법칙에 의하면은 운동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힘이 주어져야지만 운동 상태를 변하게 되죠. 그 힘에 대해서 가속하는 크기는 비례하게 돼 있지만 물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량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게 돼 있는데요.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크기라는 의미에서 질량이 새로운 용어로 정의되게 됩니다. 뉴턴이 사용한 질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관성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고 질량의 다른 이름은 바로 관성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러한 질량이 정말 불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뉴턴 역학의 한계에서는 질량은 일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은 질량은 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점점점 그 질량을 갖다가 늘려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상대성 이론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시간 지연 현상처럼 물체의 질량 또한 무한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되는 E = mc 제곱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질량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빛은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자입니다. 질량의 개념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개념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휘고 그 공간을 지나는 궤적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휜다는 개념은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빛까지도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질량이 뭐길래 어떤 입자에는 질량이 존재하고 어떤 입자에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현대의 양자장론에서는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이지 이론에서의 게이지 대칭성이 저절로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페르미온에게 힉스 메커니즘을 따라서 질량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자에게, 과학자에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이 더 어려운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햄릿에서는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어로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건데요. 물리학자들의 농담하는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있는지 없는지,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의문이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질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량은 읽는 것만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읽는 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읽기 시작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질량을 이해하는 것도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질량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들으셨으면 이제 좀 교양 과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문학에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봤을 섹스피어. 그렇다면 물리학에 조금 조예가 있어 보이려면 어떤 걸 알면 될까요? 학교 다닐 때 분명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력학. 연력학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어디 가서 연력학 안다고 조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이 온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일상에서는 액체는 부피가 증가하고 금속 막대는 약간 길어지면 도선에서는 전기 저항이 올라가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죠? 굉장히 작은 온도계를 접촉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알코올 온도계의 눈금은 방 안의 온도인 섭씨 20도 정도를 가리켰다가 내 몸과 접속시키면은 알코올 표시 막대가 쭉 올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온도계와 내 몸이 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온도계는 무조건 작으면 좋겠죠. 온도계가 너무 크게 되면은 나의 체온을 빼앗겨서 36.5도가 아닌 낮은 온도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를 바꿔주게 되면은 상 변화가 생겨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상변화인데요. 얼음이라고 하는 상과 물이라고 하는 상, 수증기 상태인 기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음이 녹는 것도 많이 보셨고요. 물이 끓는 것도 많이 보셨죠. 얼음과 물이 같이 있는 상태도 보셨죠.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 얼음과 물이 같이 있다는 것은 몇 도란 뜻일까요? 그건 0도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얼음상도 아니고 물상도 아닌 공존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0도, 우리가 어는 점, 얼기 시작하는 점이자 녹기 시작하는 점이 됩니다. 다른 한 포인트를 더 보면은 물이 점점점 온도를 얻어가다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끓는 점. 물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이제 수증기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때는 100도죠.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상이 변하는 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 임계점의 위치는 기압을 바꿔주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은 밥이 설익는다. 그거는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100도보다 낮은 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점도 기압이 낮은 곳으로 가면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조금 올라가요. 물은 100도씨에 끓잖아요. 그런데 섭씨 100도에 사우나에서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어요. 왜 온도는 똑같이 높은데 사우나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걸까요? 물에서는 훨씬 더 밀도도 크고 열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우나에 있는 수증기에서는 열 용량도 적고 기체의 열 전도도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익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압을 계속 낮추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는 점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끓는 점이 내려오다가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이 만납니다. 얼음물, 물이 끓고 있는 상태. 이 두 상태가 한 곳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얼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공 챔버 안에 집어넣고 기압을 점점 낮춰요. 0.006 기압까지 떨어뜨리면은 물의 삼중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삼중점이 바로 물이 얼면서 끓기 시작하는 점이 바로 이 삼중점입니다. 이 삼중점보다 아래에서는 바로 승화라고 하는 건데요. 얼음이 물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드름이 녹지 않고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도와 압력을 계속 높여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만들어져서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물의 경우에는 374도까지 올려야 되고 압력도 218도까지 올려야 돼서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액체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얼리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드라이아이스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뭉게 하얀색 구름이 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드라이아이스도 압력을 매우 높여주면은 액체 상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액체를 압력을 높이면서 온도도 계속 높여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액체로서 가지고 있는 경계면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액체와는 달리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녹여내기에 편리해요. 그래서 커피에서의 카페인을 녹여내는 것으로도 쓰이고요. 아로마, 기름 같은 것을 짜내는데 이런 기술이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고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는 절대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는 무엇일까요? 열기관에서 효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클라우시우스가 정의했던 엔트로피에서는 열량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 효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열역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열 효율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력학이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연료를 떼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동력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한 20 몇 %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열 기관인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한 30% 된다고 해요.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 흩어져서 버려지고 유용한 에너지로는 일부만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값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온도와 열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물체들 하나하나의 위치를 알아야 했었고 하나하나의 속도를 알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력학으로 넘어오면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입자들의 위치와 입자들의 속도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데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것은 0도씨 일기압에 22.4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기체가 대략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요. 우리말로 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10의 23승을 제가 찾아보니까 1000해더라고요. 1000해.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라고 하면은 6000해 개의 입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기체 분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알아야지 물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물리학은 너무 어려워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압력과 부피와 온도를 알면은 상태를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 연력학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기체 분자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돌아다니다가 벽에 맞고 되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각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속도들은 변하게 돼요. 이렇게 기체 분자가 벽에 맞고 되돌아오면서 그 벽에는 압력을 주게 되고 그 압력이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바로 온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맥스웰과 볼츠만이 알아낸 것은 이러한 기체 분자들이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분포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자 안에 일정한 온도의 기체 분자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기체 분자는 제각기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뜨거운 기체가 담겨있는 상자와 차가운 기체가 담겨있는 상자, 두 개의 상자가 나란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뜨거운 기체가 있던 상자의 온도가 차가운 기체가 있던 상자의 온도와 비슷해지면서 점점 바뀔 것입니다. 이때는 뜨거운 기체의 상자에 있던 분자들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차가운 기체가 들어있는 상자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지는 상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냉장고를 만드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비과학적인 과정인 건데요. 기체 분자들을 이렇게 상자에 가다 놓고 그 사이에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체 분자는 다시 왼쪽으로 모이게 하고 조금 느리게 운동을 하고 있는 기체 분자는 오른쪽으로 모이게 하게끔 문을 열었다 닫았다만 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찬 온도와 뜨거운 온도가 서로 나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도대체 왜 그럼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이 절대적인 존재가 모든 하나하나의 입자에 정보들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다름 아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자발적인 과정에 의해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엔트로피가 그대로 있거나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화살, 시간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티프가 돼서 영화 테넷에 사용되었는데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시간의 방향은 거꾸로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 영화 테넷이죠. 이렇게 해서 연력학에 대해서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연력학 법칙들을 모두 설명드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은 구석구석 보면은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같이 살펴본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섹스피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섹스피어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을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